자, 오늘 이제 민소법 들어가죠. 저 188페이지 보세요. 이제 민사 저 진도도 이제 한 반 지났는데 그 이제 오전에 수업 들으시고 오후에 그 순환별로 일단 가장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순환별로 제가 드린 자료예요. 그래서 이제 뭐 다른 뭐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는 책도 있겠지만 그 이제 그래서 오전에 수업 들으시고 이제 오후에는 그 일순환하고 그래서 이제 일순환 그다음 뭐 최판 진모 이렇게 진행됐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고 그게 이제 제일 영순위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서 이제 많이 나올 거고 그래서 이제 특히 뭐 어차피 뭐 한 사례형 기준으로 한 20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상법까지 보면 그 중에서 이제 또 한 대여섯 문제는 뭐 어느 누구도 예상 못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 매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20문제 중에 한 대여섯 문제는 뭐 어느 누구도 예상 못하는 문제들이어서 그거는 이제 당락을 정하는 게 아니죠. 이제 그런 것들은 뭐 그런 것까지 맞추려고 할 건 아닐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한 15문제들 중에서 이제 한 10문제 정도는 대부분 다 뭐 어느 책에나 있고 뭐 누구나 아는 건데 사실 또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이제 정확하게 못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그 중에서 또 뭐 최신 판례를 모르면 아예 답을 못 맞추는 그런 문제들이 또 한 대여섯 문제 나오잖아요. 그런 문제들은 다 뭐 진모 이런 데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사령 형태로 그걸 이제 꼼꼼히 보시면 혹시 기록형으로 나오더라도 뭐 거의 풀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기록형 쟁점보다는 이제 사령에 집어넣은 게 아무래도 이제 기록형 막판에 이제 막 돌리기가 어려우니까 사령 쟁점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꼼꼼하게 보시면 뭐 매년 그랬고요. 매년 뭐 저기 기본적으로 저기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한 15문제 줄 중에서 이제 한 여섯 일곱 문제는 뭐 그대로 각 순환별로 문제들에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게 뭐 남들이 안 보는 뭐 나만 보는 자료에 있고 이런 문제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들 다 오픈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저기 비슷한 상황에서 뭐 어느 책에든 다 있든 그런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내 거로 소화를 시키느냐 못 시키느냐 차이지 그게 뭐 내가 안 본 자료에서 나오고 이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막판에 갈수록 불안하니까 무슨 학교 특강 자료라든가 이런 거 막 구하시는데 그 전혀 필요 없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차피 아는 사람은 필요 없는 자료고 모르는 사람은 그거 봐봤자 이해 안 되고 답안지 현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막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막판에 뭐 학교 특강해 갖고 뭐 상법 20페이지로 정리된 자료 이런 거 가끔씩 가져오셔가지고 요거로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뭐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 그런 것들로 정리될 자료 정리될 시험이면은 뭐 그렇게 고생하면서 공부 안 하겠죠. 그 의미 없으니까 여러분들 기존에 보셨던 거 꾸준히 보시면 되고 그런 식으로 증명하시면 되고 그다음 뭐 신모 그 뭐 선택형 문제와 관련해서도 뭐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뭐 상법에서 보험 이부 이런 거 나왔잖아요. 이제 그런 건 틀리라고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보험 이부란 말 뭐 그 와서 이제 상담하거나 메일 보내신 분들이 자기는 태어나서 그런 말 처음 들어봤다고 뭐 그런 얘기 하는데 그런 건 틀리면 되죠.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낸 사람 이상한 거지. 그 내신 분도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맞추라고 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어차피 선택형도 민사 70개 중에 제가 그전에 기존에 계속 보면은 뭐 1000점 넘어서 합격하신 분들도 보면 민사는 40개 대 후반이에요. 그러니까 50개 넘어가신 분들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객관식 기준 70개 중에. 그래서 보통 이제 뭐 50개, 30개, 30개 이 정도 하면은 110개잖아요. 근데 보통 보면 민사법 보면 뭐 40개 대 후반 정도고 그다음에 형사공법이 뭐 30개 한 중반 뭐 33개, 4개, 5개 이 정도 맞아가지고 110개를 넘어가지 대부분 민사 50개 넘는 분도 거의 못 봤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뭐 1000점을 넘는 점수를 받으신 분들 중에서도 보면 그러니까 이제 70개 중에 20개를 틀려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좀 편하잖아요. 근데 그걸 다 맞춰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다 맞출 수도 없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자질구레한 것들에 흔들리실 필요는 없고 그냥 과감하게 이제 중요한 것들 위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택형 70개 중에 뭐 40개 대 후반 정도 민사는 그다음에 사례형 이제 그 20문제 정도 상법까지 한 20문제로 문제 수로 한 20개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정확하게 한 10개 이상만 내가 정확하게 이게 뭔지를 안다. 그러니까 무슨 판례 냈구나 또는 뭐 지문에 나와서 문제가 났구나 그렇게 알면은 합격 답안은 나와요. 그래서 뭐 목차가 뭐 부실하고 뭐고 이런 거 상관없이 어차피 그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그 강사 답안처럼 그렇게는 절대로 못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인지 그 이 판례를 냈구나 이렇게 알면은 이제 합격할 수 있는 답안은 나와요. 뭐 이제 고득점 그거야 뭐 개인 역량이 좀 달라지지만 그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 이제 기록형 같은 경우도 뭐 아시다시피 워낙 어려워가지고 기록형은 항상 제가 강조하잖아요. 기본적인 틀을 자체를 맞춰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막판에 시험 뭐 이제 얼마 안 남았어도 사행 취소해서 가액 반환 나오면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로부터 이런 거 틀리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라도 맞추고 하면 최소한 기록형에서 표준 점수로 그 뭐 90점대까지는 나와요. 기본적으로 답이 다 틀려도, 그러니까 청고지시 같은 거 다 틀려도 실제 변시를 보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그 너무 이제 갈수록 이제 조급해져 불안하니까, 뭐 저도 수험생이었지만 이제 불안하니까 막 자꾸 이제 자료를 모으고 뭐 어디 특강을 했다른다 뭐 그런 것들, 교수가 뭐 교수님이 특강 자료를 뭐 했다 뭐 그런 것도 막 구하시고 하는데 그 의미 없어요. 그리고 뭐 심지어 뭐 작년에 뭐 합격한 사람이 정리한 자료다. 그거는 진짜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한테만 필요한 거지. 남이 정리한 뭐 20페이지짜리 자료 가지고 붙을 것 같으면 1년 내내 그건 보지 뭐 이렇게 고생을 하겠어요. 그런 것들은 큰 의미 없어요. 그래서 뭐 심지어 그런 걸 뭐 돈 받고 뭐 파는 사람도 있다던데, 뭐 파는 거야 뭐 파는 사람 자유지만 그 사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 거는. 그런 거 가지고 될 것 같으면 그런 자료들 보면 은근히 틀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수험생이 그 많은 과목을 다 어떻게 공부하겠어요. 그러니까 보면 틀린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때문에 시간 낭비하실 필요 없고, 일단 이제 1년 동안 그 하셨으니까 제가 드린 자료 위주로 일단 영순위 그게 자료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그 3일째 하루 쉴 때 뭘 볼 건가 그걸 정해서 이제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첫 페이지부터 끝까지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 민법을 예를 들어서 뭐 3일째 쉴 때 정리할 때 뭐 관수법부터 유리분까지 다 망라적으로 보겠다. 그건 불가능하다고 그랬죠. 그걸 버려야 돼요. 그걸 자꾸 집착을 하니까 이제 책이 자꾸 부족해 보이잖아요. 생각이 안 날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지금 합격하는 데 필요한 그 용량의 반은 기본적으로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한 20, 30%를 막판에 이제 쏟아부어야 되는데, 근데 가가지고 또 뭐 처음부터 해서 관수법부터 읽기 시작하잖아요. 나오지도 않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3일째 하루 쉴 때 뭐 최신 판례라든가 아니면 이제 선택형 진도를 모의고사 책에서 해설을 보든가 뭐 그런 식으로 정리해서 중요한 부분들로 포인트를 가져가야지, 처음부터 끝까지 망라적으로 보겠다.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거는 저보고 하루 동안 보라고 해도 그 제가 만든 책이지만 그 암기장 세 권만 보더라도 그거 어떻게 다 보겠어요? 다 못 봐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다 못 보기 때문에 이제 그 3일째, 그러니까 뭐 잘 기억 안 나는 최신 판례들 같은 거. 그러니까 최신 판례는 낯설기 때문에 본 것도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위주로 이제 좀 취약한 부분들을 포인트를 잡아서 해야지, 망라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보겠다. 이거는 불가능하니까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가장 무난한 거는 그 선택형 진도별 모의고사의 최신 판례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도 안 나온 문제들 위주로 정리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문제를 풀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해설지 위주로, 해설에 나온 판례 위주로 스킵하면서 자꾸 보시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책을 넘기다 보면 문제가 또 눈에 들어오니까 대충 이제 그 중에서 또 본 문제도 있고 안 본 문제도 있고 뭐 제가 설명드린 것도 있고 하잖아요. 그럼 그런 것도 이제 눈에 들어오니까 어느 정도 이제 객관식을 보는 그 효과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제 12월쯤 되면 이제 각 과목별로 최근 한 3개년 정도 실제 변시 기출 문제 이제 올라와 있잖아요, 사이트에. 그걸 그대로 원래 원문대로 출력을 하셔가지고, 선택형 것도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축소 출력하지 말고 원문대로 출력해서 선택형 같은 건 이제 답을 다 쳐놓고, 그 중간중간에 쉴 때 뭐 밥 먹고 쉬거나 이럴 때 자꾸 읽어보세요. 사례 기록 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한 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한 최근 3개년 정도만. 그래서 이제 그걸 푸는 게 아니라 자꾸 이제 눈에 익히는 거죠. 그래서 뭐 자투리 시간에 잠깐 쉴 때 이럴 때 뭐 그 뭐 다른 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실제 선택형 같은 경우도,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때야 뭐 1차를 따로 보니까, 선택형 객관식 따로 보니까 보기 이제 한 일주일 뭐 그때는 한 최근 3개년 정도 실제 기출 문제 모의 말고 기출 문제를 출력해 가지고 그동안 봤던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답을 다 체크를 해놓고 그냥 쭉 읽는 거예요. 그럼 약간 감이 살거든요. 그래서 감이 살아서 문제를 막 풀고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이 조금씩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객관식 한두 문제 정도는 더 맞을 수 있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과목별로 한 3년 정도치를 출력을 해가지고, 뭐 사례 기록도 마찬가지고요. 뭐 봤던 거니까 이제 뭐 기억 안 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자꾸 문제를 읽다 보면 좀 익숙해지죠. 그래서 뭐 바로 전주에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이제 또 감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운동선수도 그렇게 하듯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하는 것도 하나 요령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앞으로 그 3일째 하루 쉴 때 뭘 볼 건지 그런 것들 정리하시고, 가장 영순위는 각 순환별로 제가 드린 자료를 일단 정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만 정리해도 충분하죠. 그래서 이제 뭐 요즘 상담해 보면 4월 달 그러니까 4월 말 보통 이제 종합반 시작할 때 보면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모전까지 변시 선택형 전 변시 기출만이라도 정리하면 성공한다고. 근데 그때는 그게 와닿지가 않죠. 이게 부족해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선택형이라도 제대로 변시 기출이라도 정리해 놨으면 뭐 이렇게 불안하지 않잖아요. 그게 매년 반복되는 거거든요. 근데 또 뭐 그 목표를 다 100% 달성해야지 합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표 부분에서 어느 정도만 이제 달성을 하면 합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판이 될수록 이제 막판 뭐 너무 불안해가지고 공부를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좀 여유 있게 생각을 하면 선택형 강의 같은 경우도 이제 뭐 40개 대 후반 정도, 그러니까 50개 넘어가면 진짜 고득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 마음을 먹으면 시험장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공부할 때도 조금 버릴 건 버려야죠. 갈수록 이제 갈수록 버릴 걸 버려야 되는데, 안 되는 분들은 갈수록 자꾸 양이 많아지잖아요. 불안하니까 이 책도 사고 저 책도 사고 뭐 학교 찌라시고 하고 뭐 특강고 하고 뭐 이래가지고 막 양만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고 갈수록 자꾸 버려야죠. 그래서 과감하게 버리고, 버릴 건 버리고, 이제 가장 남겨놔야 되는 건 순환별로 제가 드린 자료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그래서 이제 똑같은 비슷한 문제가 나왔는데도, 그러니까 매년 보면 합격하신 분들은 거기서 그 문제가 나왔다고 아는데, 안 되시는 분들은 이 문제하고 이 문제가 같은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된 거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건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니까 자꾸 반복해서, 아직도 뭐 시간이 그렇게 뭐 부족한 건 아닐까, 굉장히 많이 남은 시간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하셔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민사 민법 끝나고 이제 반 돌았는데, 이제 오후에 그 각 순환별로 내용들을 정리하고, 그다음 저녁 때는 좀 부족한 부분들 아니면 개인적으로 보시는 책들 가지고 좀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이제 형사 들어가면 이제 막판 갈수록 불안하니까, 저도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그 하루를 잘게 쪼개가지고 여러 과목을 봐야 돼요. 여러 과목. 그러니까 이제 민사는 지금 민사 보겠지만, 형사 들어가면 뭐 일순환 때도 그렇지만, 이제 형사 들어가면 하루에 뭐 한 2시간이든 하여간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 가지고 그 이제 저기 부족한 부분을 자꾸 메꿔가는 식으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형법 들어갈 때 뭐 형법이 6회면은 형법 동안에 내가 이제 민사 진모를 정리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체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루씩 계획 세워가지고 뭐 민사 진모 하루에 2개씩 보겠다. 그래서 실전 답안 같은 거 외우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부족한 부분 아니면 뭐 가족법 잘 안 봤으니까 뭐 가족법을 보겠다 이런 식으로 특정을 해가지고 가져가지고 하고, 그다음 12월쯤 되면 이제 강의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루 종일 이제 공부 시간 수업을 안 들으니까, 그럴 때 이제 뭐 필요한 거 있으면은 뭐 동영상 같은 거 열어서 뭐 들으시든가 그렇게 하고, 그다음 그때는 이제 오전 오후 저녁 나눠가지고, 저도 이제 막판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하나만 보면 불안하잖아요. 불안하고 또 진도도 잘 안 나가고 집중력도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10시간을 공부해서 한 과목 10시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3시간씩 세 과목을 보고 그러면 불안감도 좀 감소가 되고, 그래서 끊어가지고 이제 12월, 1월 이럴 때는 이제 오전에는 좀 그나마 정신 맑으니까 이제 머리 아픈 뭐 민사 보고, 그다음 이제 오후에는 좀 암기해야 되는 것들 보고, 그다음 저녁에는 또 뭐 다른 거 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도 오전에는 민사 보고 뭐 오후에는 뭐 형사, 이제 2차가 저희는 주관식 따로 봤으니까 그 뭐 헌법 같은 거 뭐 외워야 될 거 많잖아요. 그래서 답안지 쓸 때. 그다음에 뭐 저녁 때는 형사법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나눠서 뭐 보고 했는데, 그래서 그때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오후에 헌법을 본다 그러면 이제 2차 저희 2차 볼 때, 그래서 헌법 본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기본권 총론만 보고, 내일은 뭐 이제 기본권 강론 보고 뭐 통치구조 보고 이런 식으로 끊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한 4시간 정도 볼 거 아니에요. 점심 먹고 뭐 저녁 먹기 전까지 한 4시간 정도 나올 텐데, 뭐 한 3, 4시간 나오겠죠. 그럼 그때 동안 이제 기본권 총론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교재가 뭐 300페이지다. 그러면 이제 한 시간에 한 100페이지씩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넘기고 해서 딱딱 이제 정리하고,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만큼 해야지, 뭐 계획표 뭐 어차피 뭐 1월 달까지 짜봤자 못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단위 계획을 자꾸 세워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 계획을 세워서 좀 공부를 해보시고, 개별적으로 필요하시면 뭐 찾아와서 상담 좀 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민소법으로 들어가 보면, 자, 188페이지에 총론 부분이에요. 첫 번째는 이제 뭐 객관식으로 보면 되죠. 과거 양육비. 그래서 이제 장래 양육비는 비송이라고 규정이 돼 있는데, 과거 양육비는 조문이 없죠. 그래서 판례 보시면 이혼 부부가 분담할 과거 양육비. 이건 민법에 나오지만 과거의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청구할 수 있죠. 그러나 부부간의 부양료는 과거건 안 되죠. 판례가. 그래서 과거의 자녀의 양육비 비율 금액을 장래 대한국과 함께 정하는 것도 이제 민법에 규정된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법원이 등등을 참작해서 심판한다. 그래서 비송 사건을 보고 있죠. 그러니까 장래는 비송인데 명무규정이 있는데 과거는 뭐냐? 판례가 같이 비송이다. 그 같이 병합해서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논거는 과거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고려해서 통일적 판단이 타당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를 줄지 뭐 이런 것들은 뭐 저기 비양육자의 직업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자녀가 뭐 그 고등학생이면 들어간 돈이 많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하기 때문에 비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뭐 객관식으로 대비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번에 신의칙의 적용 방법과 관련해서는 이제 신의칙과 관련해서 이제 일반 규정이 이제 별도의 개별 규정이 있을 때 신의칙을 적용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중첩적으로 적용 가능하냐 이런 얘기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판례는 특히 부재소 특약과 관련해서 판례가 있죠. 특정한 권리 법률 관계에 관해서 분쟁이 있더라도 제소하지 않기로 부재소 합의했을 때 이에 위반해서 소재기 하면은 권리 보호 이익이 없고, 그 다음에 뭐요? 신의칙에 비춰 허용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중첩적 적용으로 보는 거죠. 물론 이제 판례가 중첩적 적용이 아니다라는 견해도 있지만 우리가 뭐 그런 것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고, 그 판례 자체를, 그러니까 부재소 합의 자체가 나오면, 그러니까 소송상 합의잖아요. 소송상 합의를 위반한 소재기가 되면 이제 피고가 항변을 하겠죠. 저 사람하고 나하고 부재소 합의했는데 소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부재소 합의가 유효하다면 권리보호이익이 없고 그 다음에 동시에 신의칙 위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재소 합의에 위반한 소재기는 부적법 각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원은 어떤 판단을 하느냐 이럴 때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신의칙의 파생 원칙에서 소권의 남용인데, 뭐 소권의 남용 자체는 이제 객관식 용이지만 이 판례 자체는 중요하죠. 그래서 판례 보면 공매 절차는 뭐예요? 그러니까 세금 안 내면 국세징수법상의 공매 절차라죠. 돈 안 갚으면 민사집행법으로 경매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공매든 경매든 뭐 같은 얘기고요. 점유자의 유치권 신고 사실을 알고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경매 절차에서 경락받은 사람 말하죠. 유치권자가 있다는 걸 알면서 경락받았어요. 근데 점유를 침탈해서 유치권을 소멸시키고 고의적인 점유 이전으로 유치권자의 회복조차 곤란하게 했다. 이게 뭐예요? 민법 204조 얘기잖아요. 그래서 민법 204조 점유물 반환 청구. 우리가 이제 물청은 소유권에 대한 물청을 많이 보는데 점유권에 대한 물청이 중요한 게 이 유치권 이런 문제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민법 204조를 보세요. 그래서 민법 201, 202, 203이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고, 그 다음에 204조, 뭐 5조, 6조 이렇게 점유권에 대한 물청이잖아요. 그 다음에 207조는 이제 간접 점유자의 물청이고, 그래서 204조를 보면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 그러니까 점유물 반환 청구는 반드시 뭐예요? 침탈일 때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절도 강도처럼 침탈일 때고, 사기일 때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사기 같은 경우는 하자 있는 의사지만 자기가 스스로 넘겨준 거잖아요. 그래서 야, 네 물건 주면 내가 팔아가지고 뭐 저기 비싸게 팔아줄게 이런 식으로 하면 기망에 의해서 넘긴 건 침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는 점유물 반환 청구가 안 되죠. 그래서 점유자가 점유 침탈 당했을 때는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침탈일 때만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럼 2항의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 승계인에게서는 행사하지 못하는데 승계인이 악일 때는, 그래서 뭐예요?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행사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선의 취득으로 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이 이제 뭐 X 동산에 뭐 부동산도 되고 이제 소유자예요. 근데 을이 이걸 침탈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절도 강도로 뺏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의 동산을 을이 절도 강도로 뺏어가지고 을이 제3자 병에게 팔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갑의 뭐 비싼 노트북을 을이 절취를 해가지고 병한테 야, 내 거다라고 팔고 뭐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물건을 팔아가지고 그러면은 갑이 소유자고 을은 소유자가 아니니까 병은 선의 취득 등 할 수 있는데, 당연히 선의 취득 요건을 갖추면 할 수 있죠. 근데 선의 취득으로 갈 필요 없이 204조 2항으로도 갈 수 있단 말이죠. 선의의 특별 승계인이면 갑이 뭐예요? 병에게 반환 청구가 안 되잖아요. 반환 청구가 안 되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병이 이걸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그래서 204조 2항이 이제 가장 기본기로서는 이런 형태로 나올 수 있고, 그다음 뭐예요? 유치권의 문제로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유치권. 그래서 갑이 목적물을 점유해서 유치권자예요. 유치권자죠. 그 유치권자도 뭘 하고 있어요? 당연히 점유를 전제로 하잖아요. 점유. 그래서 점유는 유치권에서 존속 요건이기 때문에 점유를 침탈당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을이 점유를 침탈한 다음에 제3자 병에게 넘겨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동산이면 선의취득이 될 수 있지만 부동산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안 되죠. 그리고 뭐요? 부동산은 취득시하려면 최소한 10년 있어야 되잖아. 등기하고요. 그래서 병의 경우에는 204조 2항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부동산에서 실익이 많죠. 어차피 동산은 뭐 선의취득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침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침탈을 됐으면 갑은 어떻게 돼요? 점유권에게서 을을 상대로 반환 청구를 해서 회복을 하면 회복하면은 처음부터 점유를 상실 안 한 것이 되어서 유치권이 존속하는데 을이 뭐예요? 제3자 선의의 특별 승계인 선의한테 얘한테 당연히 얘가 선의해야 되겠죠. 선의의 특별 승계인한테 넘기면 어떻게 해요? 반환 청구가 안 되잖아요. 그럼 유치권이 뭐예요? 소멸하죠. 소멸. 그럼 이제 갑은 을을 상대로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 형태로 이제 주관식에서 문제될 수 있으니까 204조 2항은 꼭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 행사를 못 한다. 자, 그래서 이제 3번 문제 다시 어서 보시면 점유자의 유치권 신고 사실을 알고 부동산을 경매받은 자가 점유를 침탈했단 말이죠. 그리고 쫓아낸 거죠. 그래서 유치권을 소멸시키고 자, 점유가 상실되면 유치권이 소멸하죠. 그 다음에 고의적인 점유 이전으로 유치권자의 회복조차 곤란하게 했다. 그 옆에다가 민법 204조 2항을 써놓으시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런 위법 상태를 만들어 놓고 회복을 하지 못한 사실을 내세워서 유치권자를 상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객관식 지문으로도 알아두셔야 될 판례고 사례형으로 주관식으로 나오면 204조 2항의 문제를 체크를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소유권에 의한 물청만 많이 나올 뿐 점유권에 의한 물청은 안 나오는데 유치권과 연결해서 204조 2항은 꼭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 그다음 소송의 주체 이제 법원으로 가셔가지고 첫 번째 뭐 재판권의 면제 이런 거는 객관식 지문이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외국 국가에 대해서 절대적 면제주의를 취했는데 상대적 면제주의로 바꾼 거죠. 자,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행해진 외국의 사법적 행위가 그래서 뭐예요? 그러니까 군부대에서 이제 미군 부대에서 일하다가 이제 월급을 못 받아가지고 이제 월급에 대한 청구를 한 거죠. 외국의 사법적 행위가 주권적 활동에 속하거나 주권적 활동과 밀접 관련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재판권 행사하면은 부당한 간섭이 된다. 그러면 이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죠. 근데 그러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를 피고로 우리나라 법원이 뭐 할 수 있다고요?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이런 건 그냥 객관식 용어잖아요. 그래서 상대적 면제주의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군 부대에서 일하시는 분이 월급을 못 받아서 미국 국가를 상대로 내 월급 달라. 이건 사법적 행위니까 가능하다.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번에서 가서 보시면 국제재판 관할과 관련해서 이제 국제사법에 이제 거래법 하시는 분들은 뭐 국제사법에서 배웠으니까 이건 이제 주관식으로 내긴 그렇죠. 그러니까 거래법 하는 사람들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섭외적 법률 관계. 그래서 섭외적 법률 관계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갑과 을이 소송하는데 이제 뭐 갑이 외국인이고 을이 한국인이고 반대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외국인과의 소송 관계 또는 외국인 부부가 우리나라 주재원으로 왔다가 우리나라에서 이혼하거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 법원에 외국인 부부가 와서 우리 이혼하겠소 이게 가능하느냐. 그래서 이제 외국적 요소가 있는 섭외적 법률 관계와 관련해서 두 가지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할 수 있느냐 등등과 관련된 국제 재판 이제 관할권 이렇게 이 이름을 짓죠. 근데 이거는 관할권의 문제가 아니라 재판권의 문제죠. 그러니까 관할이라는 건 서울 동부에서 할 거냐 북부에서 할 거냐 그 얘기고 우리나라 법원 자체에서 재판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정확하게는 재판권의 문제지 관할권의 문제는 아니죠. 그 두 가지잖아요. 직접적 국제재판 관할권, 그 다음에 간접적 국제재판 관할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그럼 직접적은 뭐예요? 그러니까 갑과 을이 갑은 뭐 미국 사람, 을은 한국 사람인데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원에 소재기 해가지고 재판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간접적 국제재판 관할은 뭐예요? 이미 갑이 미국에서 재판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을이 뭐 미국 유학 갔다가 갑하고 소송이 붙어서 미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어요. 근데 재산이 다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그래서 갑이 그 미국 판결을 들고 와서 우리나라 법원, 우리나라에 있는 을의 재산에 강제 집행할 수 있느냐? 즉 외국 판결의 승인 요건이잖아요. 그래서 외국 판결의 승인 요건, 그게 간접적 국제재판 관할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법원에 뭘 받아야 돼요? 집행 판결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민사집행법 할 때도 잠깐 나왔죠. 집행 판결. 그래서 이제 뒤에서 민사소송법에 217조에도 있잖아요. 외국 판결을 우리나라가 승인해 줄 거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직접적, 간접적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학설 대립이 있다가 이게 뭐예요? 국제사법에 들어갔잖아요. 국제사법에 들어갔고, 그래서 거래법 하시는 분들은 뭐 배웠을 거고. 그러니까 거래법 때문에 민소 문제로 내기는 그렇잖아요. 거래법 안 하는 사람들하고 문제 생기니까. 그래서 요 정도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과거에는 학설이 한 3개 정도 대립되다가, 물론 이제 판례도 있었고, 그러다 국제사법에 들어가고, 그럼 국제사법과 관련해서도 결국 이제 해석론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제사법이 규정된 이후에 그 규정이 뭐 어떤 합서를 반영한 거냐, 뭐 종합적으로 다 고려한 거잖아요. 그래서 판례 보면 국제재판 관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재판권이죠. 결정하면은 공평과 같은 개인적 이익도 고려하고 재판의 적정과 같은 법원과 국가 이익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하잖아요. 당사자 이익도 고려하고 소송 경제도 고려하고. 그래서 개별 사건에서 법정지와 당사자 사이에 뭐예요? 실질적 관련성이잖아요. 그래서 객관식으로 실질적 관련성. 그러니까 국제재판 관할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국제사법에 규정돼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국제사법에 이제 규정돼 있으니까 실질적 관련성이에요. 왜냐하면 뒤에 국제재판 관할의 합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국제재판 관할의 합의, 합의 관할에서 나오죠. 그래서 국제재판 이제 관할의 재판권의 문제인데 국제재판 관할의 합의. 그래서 갑과 을이 무역 거래한단 말이죠. 그 갑이 미국에 수출을 해요. 그럼 둘이 이제 계약서를 쓸 거 아니에요. 계약서 쓸 때, 야, 너랑 나랑 분쟁 생기면 뭐 일본 법원에서 재판 받자. 이런 식으로 국제재판 관할의 합의는 이거는 뭐라고 했어요? 이거는 합리적 관련성이라고 그랬죠. 합리적 관련성. 그러니까 미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무역 거래를 하는데 왜 일본에서 재판 받느냐? 거기서 재판 받는 합리적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직접적 국제재판 관할, 간접적 국제재판 관할은 국제사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건 실질적 관련성이고, 그다음 국제재판 관할의 합의. 그래서 어디서 재판받자라는 합의 관할의 합의는 합리적 관련성이죠. 객관식으로 구별해서 보시고. 그래서 실질적 관련성이에요. 그래서 국제사법에 규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 6번에 가셔가지고 뭐 제적 깊이 회피에서는 뭐 객관식으로 일단 보면 되죠. 다만 이제 깊이와 관련해서는 요 판례 두 개가 있죠. 그래서 뭐 오래된 판례지만, 자, 그래서 판례는 기피 신청 당한 법관이 기피 신청 재판 확정되기 전에는 이제 재판이 정지가 돼야 되죠, 원칙적으로. 근데 재판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확정되기 전에 한 판결이 기피 신청이 인용이 되면 당연히 위법하죠. 그건 견해들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피 신청 당한 법관은 원칙적으로 재판에 참여를 못 하는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 그런데 재판 진행을 했고 나중에 기피 신청이 인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위법한 재판이죠. 근데 배척이 됐을 때 하자가 치유되느냐, 이게 문제죠. 그럼 이제 견해는 3가지가 되는데 된다 안 된다 절충선인데, 우리 판례는 과거에 기피 신청이 배척될 때는 유효하다. 그러니까 요 판례만 보면 하자가 치유된다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이후에 2010년도 판례가 그 두 번째 줄부터 나오는 거죠. 기피 신청 각각 결정이 확정됐다는 사정만 가지고 절차 위반의 흠결이 치유된다고 할 수 없다. 하자 치유가 안 된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럼 첫 번째 판례는 하자 치유 된다고 해놓고 두 번째는 안 된다. 두 판례가 병존한단 말이죠. 이게 뭐 전합제 판결로 변경한 것도 아니죠. 그래서 학설은 뭐예요? 우리 판례는 절충적 입장이다라고 평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당사자의 이익이 해지지 않을 때, 즉 당사자의 절차 보장이 됐을 때만 하자가 치유된다고 본다. 이제 판례를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일종의 절충적 입장으로. 그래서 판례 2개가 살아있기 때문에 절충적 입장으로, 앞에 거는 하자 치유된다, 뒤에 거는 하자 치유 안 된다. 그럼 뭐 판례가 모순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학설들은 판례를 평가할 때 절충적 입장으로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의 소송상 이익이 이제 보호를 받았을 때, 그럴 때는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는 절충적 입장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죠. 그래서 출제 가능성 높진 않지만 뭐 주관식으로 높진 않으니까 그 정도 보시고. 자, 그다음에 7번으로 가셔서 이제 뭐 변론 관할, 여기서부터는 뭐 중요한 의미가 있죠. 자, 변론 관할은 항상 뭐예요? 우리가 관할이 나오면 이제 관할도 뭐 저기 최근에도 한번 출제가 됐었죠. 토지 관할과 관련해서. 그러면 이제 토지 관할의 문제, 그다음에 이제 사물 관할은 그 모의 시험에 나왔던 거 암기장에 있잖아요. 그 사물 관할은 그 한 문제 보면 되는 거고, 이제 토지 관할이 주로 문제가 되죠. 토지 관할.
그래서 뭐 서울 어디에 사는 누가 뭐 부산 어디에 사는 을을 상대로 뭐 저기 광주에 있는 부동산 어쩌고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일단 뭐예요? 법정 관할을 찾아야죠. 그래서 법정 관할을 먼저 찾아야죠. 그래서 법정 관할은 이제 보통 재판적하고 그 다음에 특별 재판적을 찾아야죠. 그러니까 이건 조문 펴놓고 쭉 찾으면 되잖아요. 주관식에서는. 그 보통 재판적 피고 주소지고 특별 재판적은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쭉 스크린하면서 관련된 걸 찾아야죠. 뭐 영업소냐 어쩌고부터 뭐 불법행위지 뭐 이런 거 쭉 나오잖아요. 주로 문제되는 게. 그다음 최근에 또 중요한 판례 하나 있으니까 좀 이따 보실 거고. 그래서 보통 재판적, 특별 재판적을 다 찾는 거잖아요. 다 찾아서 뭐예요? 경합하는 거죠. 경합. 그래서 특별재판적이 우선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재판적, 특별재판적 경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와 관련해서 경합해서 이제 경합하는데 관련해서 이제 만약에 이 전에 합의 관할이 있다. 그래서 이제 합의 관할이 있으면 이제 합의 관할은 주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어디 법원에서 뭐 서울중앙에서 뭐 어디에서 재판받기로 했다라는 합의 관할이 있으면 합의 관할의 유효성을 검토해야죠. 유효성을. 그래서 합의 관할이 무효가 되면 법정 관할로 가는 거고, 그래서 합의 관할 유효성은 뭐 밑에 있으니까 좀 이따 보실 거고, 그래서 어떤 법원으로 합의를 했다. 그러면 이제 합의 관할의 유효성을 검토해서 무효가 되면, 예를 들어서 반드시 서면해야 되는데 서면으로 하지 않으면 무효잖아요. 무효가 되면 당연히 법정 관할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유효가 되면 어떻게 돼요? 유효가 되면 이 합의 관할의 모습, 그러니까 전속적 합의냐 부가적 합의냐를 찾아야죠. 그래야지만 관할 위반인지 찾을 테니까. 그래서 전속적 합의냐 그 다음에 부가적 합의냐 이제 이걸 찾아야죠. 기준은 뭐예요? 기준은 통설 판례가 법정 관할 중에 하나를 정하면 전속적이고 법정 관할 외를 정하면 부가적이다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어차피 법정 관할을 찾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합의 관할이 유효가 되면 무효면 법정 관할 가야 되고 유효면 이게 전속적인지 부가적인지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법정 관할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전속적 부가적 합의로 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뭐 관할 위반인지 뭐 이런 것들을 가서 뭐 이송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죠.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관할을 찾아가지고 관할이 적법하다 그럼 재판하면 되죠. 근데 관할이 이제 위법해요. 그럴 땐 또 뭘 찾아야 돼요? 변론 관할이 성립하는지. 변론 관할. 네, 관할 위반이다라고 쓰죠. 그래서 관할을 위반했다. 그랬을 때 변론 관할이 성립하는지를 검토하죠. 관할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큰 틀의 목차들을 잡아놨다가 이제 거기에 맞춰서 자꾸 끼워 넣는 연습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뭐 암기장이나 아니면 진모 사례에서 목차들 이제 그런 것들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관할이 나오면 이렇게 스크린하면 뭐 다 못 쓰더라도 어느 정도 합격할 수 있는 답안은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틀을 좀 잡아놓고 할 필요가 있죠. 특히 이제 민소는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7번의 변론 관할을 보시면 소가 관할권 없는 1심 법원에 제기돼야죠. 그래서 관할권 있으면 뭐 변론 관할은 문제 안 되고 그래서 변론 관할이 항상 마지막에 이제 문 닫는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심 법원이 문제가 되잖아요. 2심, 3심이야 대부분 하나뿐이고 2심은 1심 관할에 따라서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소가 관할권 없는 1심 법원에 제기됐고 그다음 피고가 이의 없이 본안 변론하거나 준비기일에 진술해야 되고 그다음에 관할 위반 항변 안 해야 되죠, 당연히. 그럼 문제는 이제 두 번째 요건이요, 뭐네. 이의 없이 본안 변론이나 준비기일 진술이 뭐냐과 관련해서 뭐예요? 청구 기각시켜 주세요.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 판례는 피고의 불출석에 의하여 답변서 등이 진술관주. 진술관주는 뭐예요? 답변서 제출하고 안 나가면 진술관주죠. 일방 불출석에서. 그래서 단순히 진술관주 될 때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변론길에 나가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부터는 뭐예요? 항소심 반소와 관련된 얘기죠. 그래서 항소심 반소. 자, 그 민소법 412조 볼까요? 그러니까 변론 관할 자체에는 이제 그 판례가 없단 말이죠. 근데 항소심 반소의 판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412조 보면 412조가 항소심의 규정이잖아요. 390조부터 항소니까 412조 1항에 보면 반소는 그러니까 412조는 항소심에서 반소가 들어간 거죠. 상대방의 신급 이익을 해야 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이 동의받을 때 할 수 있다. 항소심에서. 2항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반소 본안에 변론했을 때는 반소 제기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412조 2항과 관련해서 지금 판례가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다시 오시면 저 교재에서 피고가 반소장을 진술했는데, 그러니까 피고가 반소 원고가 되죠. 원고가 판사님 반소 기각해 주세요. 이것만 가지고는 412조 2항에 이의 없이 본안 변론한 때 해당되느냐?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적용될 수 있어요? 변론관할에 적용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판례는 변론관할 판례가 아니라 항소심 반소와 관련된 412조 2항의 판례인데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기각 판결을 구해달라는 답변만 한 거 가지고는 본안 변론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변론관할 30조에 있는 게 아니라 412조 2항 규정이지만 같은 취지로 볼 수 있죠. 그래서 논거는 뭐예요? 변론관할이 생기려면 피고 본안 진술은 현실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술 간주 안 되고 기각해 주세요만 가지고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죠. 특히 조심하실 게 뭐라고 그랬어요? 기각 답변이 말 그대로 뭐예요? 나와가지고 그 원고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니까 기각시켜 주세요. 이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기각만 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돈 빌린 적이 없기 때문에 원고 청구를 기각해 주세요. 이거는 돈 빌리지 않았다고 실체 주장한 거잖아요. 그거는 단순히 기각 답변이 아니에요. 본안 변론한 거죠. 그래서 기각을 구했다는 건 아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기각시켜 주세요라고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례 풀 때 헷갈리지 마시고. 그래서 원고가 대여금 반환 청구했는데 관할 위반이란 말이죠. 근데 피고가 나와가지고 기각시켜 주세요. 이랬을 때는 본안 변론이 아니라는 건데 피고가 나와서 나는 돈 빌린 적이 없기 때문에 원고 청구를 기각. 그때는 빌리지 않았다고 부인한 거잖아요. 그때는 구체적으로 본안 변론한 거죠. 그래서 기각 답변만 한 것이라는 건 단순히 아무런 얘기 안 하고 기각만 시켜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 반소장 진술했는데 기각 답변한 것만 가지고는 본안 변론 아니다라는 것은 412조 2항의 문제인데 그걸 30조 변론관할에도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뭐 어떤 관할로 합의를 했다. 그럼 합의 관할의 유효성을 검토하는 건데 요건을 보면 자 8번에요. 소송 능력, 그러니까 합의 관할도 뭐예요? 소송상 합의잖아요. 소송 계약이죠. 소송 능력이 있는 당사자 사이 합의여야 되고 그 다음에 1심 임의 관할의 합의라는 거죠. 뭐 2심, 3심은 그대로 적용되는 거니까. 그래서 1심 임의 관할이고 그 다음에 소송이 당연히 특정돼 있어야죠. 특정. 그래서 너랑 나랑 평생 소송하면 무조건 서울중앙에서 하자.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 반드시 서면이어야 되잖아요. 서면. 물론 합의 관할에 별도 서면일 필요 없고 뭐 매매 계약하면서 마지막 항에다가 본 계약과 관해서 분쟁이 생기면 어디로 관할로 한다. 이렇게 하면 되죠. 별도 서면일 필요는 없는 거고. 그 다음 관할 법원을 특정을 해야죠. 특정. 그래서 뭐 전국의 모든 법원 이런 것들 안 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할 법원을 특정해야 되고 물론 하나로 특정할 필요는 없죠. 서울 뭐 동부나 중부에서 한다, 뭐 동부나 뭐 중앙에서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그래서 반드시 뭐 하나로 특정할 필요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요건을 갖추면은 합의 관할이 유효가 되는 거고 요건 중에 하나로 빠진 뭐예요? 무효가 되잖아요. 무효. 그럼 합의 관할은 효력이 없고 법정 관할로 가야죠. 그렇게. 그러면 이제 합의 관할이 유효로 갈 때는 9번 이제 전속적 합의와 부가적 합의잖아요. 그래서 판례는 통설 판례가 일치하죠. 법정 관할 중 하나 법원을 약정했을 때는 전속적 합의. 근데 법정 관할 외를 정하면 뭐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는 한 법정 관할까지 포기했다고 보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면 명확한 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암기장에서의 사례 보셨다시피 A 법원에서만 이러면 당연히 전속적 합의잖아요. A 법원에서만 재판받는다. 이러면 전속적 합의죠. 근데 A 법원을 관할로 한다. 그러면 그때는 전속적이냐 부가적이냐 이게 따지는 거고. 그러니까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면은 명확한 대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A 법원에서만 재판받는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전속적이죠. 근데 그런 거 없이 A 법원을 관할로 한다. 그러면 이걸 따져봐야 되고. 통설 판례가 일치하니까요. 그래서 법정 관할 중 지정을 했다면 다른 법정 관할을 배제하겠다는 의사가 있겠지만 법정 관할 외를 정하면 입법자들이 정해놓은 편안한 법정 관할을 배제하는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부가적으로 본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다음 10번에 합의 관할의 주관적 범위와 관련해서는 일단 제3자한테는 안 미치잖아요. 그래서 뭐 갑이 을이 이제 주채무자예요. 그래서 주채무자고 그 다음에 병이 뭐 연대보증인 뭐 전형적인 사례잖아요. 연대보증인. 그래서 이제 갑과 을이 뭐 A 법원을 이제 뭐 전속적 합의를 했다. 전속적 합의를 했어요. 근데 갑과 병 사이에서는 합의를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합의가 없고 보증계약도 채권자 보증인 간의 계약이죠. 그래서 갑과 병 사이의 보증계약서에 합의 관할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합의 관할을 얻고 그 다음에 A 법원이 갑과 병 사이에서는 뭐예요? 법정 관할이 아니란 말이에요. 법정 관할이 아니에요. 그럼 이제 다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관할 나오면 법정 관할 무조건 다 찾아봐야죠. 그랬는데 갑이 뭐예요? 을과 병을 공동 피고로 해서 A 법원에 제기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첫 번째 목차로 들어가야 될 게 갑과 을 사이의 전속적 합의 효력이 갑과 을 사이의 합의 효력이 제3자 병에게 미치느냐? 우리 판례는 뭐예요? 안 미친다고 보죠. 안 미친다. 그래서 합의 간의 효력이 제3자한테 미치느냐? 안 미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좀 이따 보세요. 승계인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제3자잖아요. 그래서 병이 뭐 이 채권을 승계하고 이런 게 아니죠. 그래서 제3자한테는 안 미친다. 근데 뭐는 된다? 관련 재판적은 되잖아요. 관련 재판적. 그래서 관련 재판적을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65조 전문일 때는 관련 재판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65조 전문이 어느 경우냐? 그 뒤에 이제 공동소송에 정리해 놨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고. 뭐 이런 형태로 자주 나오죠. 가장 기본적인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한테는 안 미치는데 관련 재판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제3자한테는 안 미치지만 승계인과 관련해서는 물청채청을 나누잖아요. 그게 이제 10번이죠. 자, 판례 보면 소송물의 권리관계가 채권일 때는 합의 효력이 양수인에게 미치나,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돈 빌려주면서 합의 관할을 했어요. 근데 갑이 을에 대한 채권을 양도했다. 그러면 양수인에게 합의 관할 효력이 미친다는 거죠. 근데 물권일 때는 안 미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이게 뭐예요? 변론 종결 후의 승계라고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헷갈리시는데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변종 후의 승계는 물청채청하고 이거 반대잖아요, 지금. 그래서 논거까지 기억하면 되죠. 그래서 채권은 계약자의 원칙에 따라서 합의관을 붙여서 넘길 수 있는데 물권은 등기법에 그런 게 없잖아요. 등기법에 뭐 합의관을 등기할 수 있다 이게 없죠. 등기 안 되는 건 안 미치죠. 그래서 물권은 물권법정주의 이렇게 가시고 그런 의미에서 보시고. 그다음 변종 후의 승계는 그 제3자에게 청구권 행사할 수 있냐니까 채권은 안 되고 물권은 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정반대니까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11번도 그냥 객관식 용어로요. 국제재판 관할의 합의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너랑 나랑 소송 붙으면 우리 일본에 재판 받자 이렇게 했을 때 판례 두 가지 다 똑같잖아요. 1번은 우리나라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 법원을 관할로 하는 전속적 국제재판 관할 합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부가적은 문제 안 될 텐데 전속적 국제재판 관할 미국 뭐 일본에서만 재판 받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가지 요건인데 뭐 객관식으로 보시면 되죠. 첫 번째 우리나라 법원의 전속 관할에 속하지 않아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 외국 법원이 그 나라 법상 관할권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합리적 관련성이라고 그랬죠. 아까 얘기한 대로 국제재판 관할의 합의는 합리적 관련성이에요. 실질적 관련성이 아니고. 그다음에 1번에 뭐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뭐 103조 위반이 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다음 2번은 반대로 우리나라 법원에서만 우리나라 법원에 똑같죠 요건이. 그래서 외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우리나라 법원을 관할로 하는 전속적 합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나라 법원의 전속 관할이 아니어야 되고 그다음 니은번에 뭐 관할권이 있어야 되고 합리적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 103조 위반이 아니어야 되고 똑같잖아요 요건이. 그래서 뭐 하나만 외우시면 되겠고 객관식으로. 그 다음에 12번에 이제 관할 위반이 됐다. 그럼 이제 이송의 문제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관할 위반에 따른 이송 신청한 경우라도 우리 판례는 뭐예요? 조문에 없다. 조문에 신청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안 받아줘도 상관없다는 거죠. 법원에 직권발동 촉구의무밖에 없고 이송 신청에 대해서는 아예 재판을 안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그 신청이 들어오면 답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답을 아예 안 해주진 않으니까. 그래서 법원이 이송 신청을 거부하는 재판하더라도 이거는 뭐예요? 법원이 그냥 은혜적으로 해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즉시항고가 될 수 없죠. 그래서 많은 비판이 있지만 우리는 판례대로 그래서 다른 이송은 직권 또는 신청이라고 돼 있는데 관할 위반만은 이제 직권으로 돼 있고 신청권이 없잖아요. 규정이 없죠. 그래서 판례가 타당하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사례로 나올 만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39조의 해석 문제인 거죠. 39조. 그래서 이제 민소법 39조를 먼저 보시면 그래서 39조 즉시 항고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즉시 항고는 이런 식으로 명문 규정이 있을 때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송 결정과
이송 신청의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근데 이송 신청 기각 결정에서 뭐예요? 관할 위반은 이송 신청이 없기 때문에 이송 신청 기각 결정이 됐더라도 즉시 항고할 수 없죠. 그러나 이송 결정은 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판례잖아요. 자, 1심에서 갑이 을을 상대로 이제 A 법원에다가 소재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송 신청은 주로 누가 해요? 주로 피고가 하겠죠. 아니, 원고는 자기가 소재기해놓고 이송해달라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피고가 이제 이송, 보통 원고가 자기 편한 데 제기하니까 피고가 법원에다가 이제 이송 신청을 하죠. 이송 신청. 관할 위반이라는 이유로. 그래서 관할 위반인데요. 라는 이유로 이송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관할 위반은 이송 신청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법원은 뭐예요? 그냥 무시하고 재판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보통은 답을 해주죠. 그래서 신청서 냈는데 아무런 답을 안 해주면 자꾸 민원 걸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법원이 이송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했다. 그래서 이것은 법원이 은혜적으로 해주는 것이지 공식적인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서 뭐예요? 즉시 항고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죠. 즉시 항고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39조에서 말하는 이송 신청 기각 결정은 이제 신청권이 있다는 전제하에 기각 결정인데 여기 신청권이 없고 은혜적으로 해주는 것에 불과해서 설사 기각 결정이 났더라도 즉시 항고할 수 없다. 이게 이제 판례인 거고. 근데 최근에 나온 판례는 뭐예요? 이걸 받아줬단 말이죠. 그래서 관할 위반입니다라고 이송 신청했더니 법원이 보니까 뭐예요? 관할 위반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송 결정을 했죠. 이송 결정. 그래서 A 법원이 B 법원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갑이 뭐예요? 갑이 여기다 대서 즉시 항고를 하겠죠. 즉시 항고. 그래서 A 법원이 관할이 맞는데 왜 이송 결정을 했느냐라고 즉시 항고를 했어요. 그래서 즉시 항고 법원에서 보니까 뭐예요? 갑의 말이 맞다는 거죠. A 법원이 관할 위반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즉시 항고심에서 이제 이송 결정을 취소하고 그래서 이송 결정을 그러니까 즉시 항고심에서 어떻게 돼요? 이송 결정을 취소하겠죠. 이송 결정을 취소하고 그다음 뭐예요? 결정만 취소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소재기했는데 그 상소나 재심으로 판결만 취소하면 안 되고 신청해서 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송 결정을 취소하고 이송 신청에 대해서 뭐예요? 기각 결정을 하죠. 기각 결정. 관할 위반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예요? 을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재항고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재항고나 할 수 있느냐?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얘한테는 신청권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송 결정이 났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즉시 항고로서 기각 결정이 났다고 다시 할 수 있느냐? 안 된다. 이게 판례죠. 최근 판례로서 뭐 사례로 나올 수 있죠. 그런 얘기고. 그래서 이번에 보면 관할권은 직권조사사항 그것도 알아둬야죠.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법원이 관할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정할 때는 직권 이송 결정하고 당사자에게 이송 신청권은 없다. 이걸 논고로 쓰면 되죠. 따라서 당사자가 이송 신청했더라도 법원의 직권발동 촉구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뭐 위에 있는 얘기가 똑같고 법원이 당사자 신청에 따른 직권발동으로 이송 결정을 해줬잖아요. 이송 결정. 그럴 때는 즉시 항고가 허용되지만 이걸 이해하셔야죠. 그래서 이송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가 돼요. 그러나 이송 신청권이 없기 때문에 즉시 항고심에서 당초의 이송 결정이 취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즉시 항고심 판사가 이송 결정 잘못했다라고 취소하고 이송 신청 기각을 하죠. 그러니까 취소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소나 재심도 원판결을 취소만 하면 안 되고 그 소제기에 대한 답을 해줘야죠. 답을 왜 잘못됐는지. 그래서 이송 결정이 취소되고 뭐예요? 이송 신청 기각 결정을 했을 거 아니야. 같이 동시에 이에 대한 신청인의 이제 의리 신청한 거죠. 신청인의 재항고는 안 된다. 이렇게. 그래서 그건 뭐 사례형으로 충분히 출제 가능하니까 꼭 대비를 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39조에서 말하는 이송 결정에는 관할 위반에 따른 이송 결정도 포함된다. 그러나 이송 신청 기각 결정에는 관할 위반에 따른 기각 결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왜냐? 이제 관할 위반은 이송 신청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최근 판례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13번 넘어가셔서 그럼 이제 이송을 해줬어요. 그럼 이송해서 다시 반송하거나 역송하거나 뭐 전송하거나 할 수 있느냐? 그게 문제가 되는데 특히 신급관할 때문에 그러니까 13번은 판례는 뭐예요? 상급심 불구속설이죠. 그렇게 판례 입장을 외워두면 되죠. 자, 판례는 신급관할 위반한 이송 결정의 기종력은 상급심 법원에는 미치지 않는데 하급심 법원에 미친다. 그래서 상급심 불구속설 이게 학설 이름이잖아요. 그렇게 외워두시고
그러니까 뭐예요? 판례는 이제 3번을 넘어서 4번, 5번 하는 건 상관없지만 최소한 3심제는 거쳐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급심 법원에는 미치지 않지만 하급심에는 미친다. 그러니까 이제 2심으로 내려보낼 걸 뭐 1심으로 내려보내서 재판을 뭐 4번, 5번 하는 건 상관없는데 이제 3번이 안 되면 안 된다. 이런 취지잖아요. 그래서 신급간을 위반한 이송 결정의 기소력이 만약에 상급심 법원에도 미치면 신급의 이익을 박탈할 수 있죠. 그래서 1심에서 2심으로 보내야 되는데 3심으로 보냈다. 구속받는다고 해버리면 2심이 생략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신급의 이익을 박탈하는 문제가 생기고 만약에 하급심에도 안 미친다고 해버리면 기속력이 인정 취지 그럼 뭐 기속력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상급심 불구속설의 입장이다. 그래서 뭐 학설들 중에서 뭐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판에는 상급심에는 상급심 불구속설 이렇게 학설 이름을 외워두면 기억에 오래 될 거고요. 그 다음 14번이 또 최근 판례로서 나온 거잖아요. 자, 판례는 민법 467조 2항의 영업에 관한 채무는 우리가 이제 뭐 본점에서 사지 않고 뭐 저 대리점 저 지점 가서 사잖아요. 그러면 영업과 관련성 인정되는 채무를 말한다. 영업에 관련된 채무는. 그러면 현 영업소는 변제 당시를 기준으로 채무와 관련된 채권자의 영업소를 말하기 때문에 본점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서초 지점 가서 거래를 하면 거기다가 갚아야 되잖아요. 따라서 채권 추심 관련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영업소까지 포함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영업에 관련된 채무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이제 채권자가 영업에 관련된 채무이행 청구를 하겠죠. 그래서 제소 당시, 그러니까 제소 당시 통해서 이제 변제를 받는 거니까 채권 추심 업무를 실제 담당하는 채권자의 영업소 소재지가 이제 뭐 의무 이행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도 최근 판례니까 좀 뭐 객관식 같은데 사례형 형태로 나올 수 있으니까 대비를 좀 하셔야 되는 최근 판례고요. 자, 그다음에 당사자로 가면 그러니까 당사자는 항상 주소 파악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당사자를 일단 확정을 시켜야 되겠죠. 당사자 확정. 그 확정된 당사자가 일반에서 구체로 가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당사자 능력이 있느냐. 그럼 자연인 같은 경우는 당사자 능력이 있잖아요. 법인도 있고 비법인 사단재단도 52조에 따라 있고 그렇게 되죠. 그럼 이제 일반적인 능력이 있는데 이 소송에 우리 민중소송이 안 되니까 이 소송에 적격이 있느냐를 보는 거잖아요. 아무나 소지게 할 수 없죠. 그래서 적격이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소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소송 능력이 있느냐, 그 다음에 변론 능력이 있느냐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소송 능력, 변론 능력. 그래서 항상 뭐라고 했어요? 각각의 그 주소 파악을 잘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당사자 표시 정정, 성명 모용 소송, 재소존 사망 다 이거 뭐예요? 확정의 문제잖아요. 확정. 그럼 이제 사례 다발제 당사자 확정이다 이런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다음 당사자 능력은 지금 보신 대로 일단 자연인 문제 안 되잖아요. 자연인 그다음에 법인 그다음에 비법인 사단재단 여기는 명문 규정이 있으니까 당연히 당사자 능력이 있죠. 그래서 뭐예요? 조합이 문제 되잖아요. 조합. 그럼 조합은 뭐 일순환 때부터 바꿔 아주 중요한 예상 문제지만 조합이란 사례에 조합이 나왔는데 당사자 능력 이런 말을 한마디도 안 쓰면 점수를 받을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조합의 뭐예요? 제목이 조합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것이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당사자 능력을 이제 인정할 것이냐. 그래서 부정설로 가서 간편한 방법 이렇게 가야죠. 그래서 거기다가 제목 쓸 때 조합의 당사자 능력 인정 여부 이런 얘기를 써줘야죠. 그래서 이제 조합 사례를 냈는데 답안지 보니까 당사자 능력이란 말이 한마디도 안 들어가 있으면 점수를 받을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다음 당사자 적격으로 가서 이제 소송 담당 등의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 얘기고. 그래서 소송 능력은 민법상의 행위 능력이 대비되니까 그래서 미성년자 이런 애들을 대비해야 되고 뭐 피성년, 피한정 이런 애들은 뭐 출제할 수 높진 않고 그래서 주로 이제 미성년자가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변론 능력과 관련해서는 뭐 판례 중요한 거 있잖아요. 선정 당사자 144조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당사자 파트에서는 항상 그 주소 파악을 해서 이게 확정의 문제인지 능력 적격의 문제인지 이걸 찾아야죠. 자, 그러면 1절에 당사자 확정을 와서 보시면 그래서 이제 실질적 표시설로 가는 거잖아요. 판례는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만에 의할 것이고 물론 이제 소장의 당사자 표시 앞 맨 첫 장에 있는 소장에서 원고피고 이것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청구 내용과 원인 사실을 종합해서 확정한다. 그러니까 청구 원인을 봐야지만 누가 당사자인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실질적 표시설의 입장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소장이 들어왔는데 소장에 그래서 원고 뭐 김갑동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갑동에서 주소 나오겠죠. 그다음 피고란에 그냥 이름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름하고 주소 있으면 확정이 된 거잖아요. 근데 피고 뭐 A 고등학교
뭐 A 고등학교, 그 다음에 뭐 학교장, 뭐 이갑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만 보면 도대체 뭐 A 고등학교를 상대로 청구를 한 건지 아니면 교장 선생님 상대로 청구한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청구 원인을 봤더니 내가 이제 A 고등학교 교장인 이갑수한테 돈을 빌려줬다. 그럼 아, 이갑수가 당사자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청구 원인 봤더니 우리 애가 A 고등학교 다니는데 학교에서 잘못해서 뭐 어디 운동회 하다가 다쳤다. 그럼 이제 아, 학교를 상대로 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게 실질적 표시설에 따라서 당사자를 확정시키는 방법이죠. 그래서 청구원인 내용까지 다 본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소전 사망도 뭐예요? 당사자 확정의 문제잖아요. 소송 중 사망은 중단 수기의 문제고, 그래서 사자를 피고로 했을 때 사실상 피고는 사망자의 상속인이고 표시를 그릇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판례에 대해서 기존의 통설은 예외적으로 재소전 사망에서는 원고의 의사를 고려했기 때문에 의사설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최근에 대표적으로 김홍혁 교수님은 실질적 표시설에 따르더라도 똑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판례가 반드시 재소전 사망에서 의사설 취했다라고 볼 필요는 없다. 이런 견해도 있죠. 그러니까 판례가 스스로 이건 의사설이야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설들이 우리 판례는 일반적으로 실질적 표시설이고 다만 재소전 사망에서는 이렇게 판시해서 의사설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교수님께서 이제 그냥 실질적 표시설에 따르더라도 똑같이 볼 수 있으니까 굳이 우리 판례가 재소전 사망에서만 의사설을 취했다고 볼 필요는 없다 이런 견해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뭐 자세히 쓸 필요는 없으니까 제가 써놓은 것처럼 판례는 일관되게 실질적 표시라는 견해도 있다. 그 정도만 쓰시면 질정하시는 분들이 아 이제 김홍 교수 견해를 썼구나 이렇게 알 수 있으니까 아시니까 뭐 쓰고 싶으면 그 정도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오른쪽 2번에 법원은 직권으로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하고요. 그 다음에 심리를 진행한다 이거죠. 왜냐하면 당사자가 확정이 돼야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는지 적격이 있는지가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사자 확정은 직권으로. 그러니까 뭐 피고가 뭐 항변하지 않더라도 이제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정은 직권으로 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확정된 당사자하고 실질 당사자 사이에 동일성이 있으면 뭐예요? 단순한 오기 오류면 표시 정정으로 하는 거죠. 표시 정정. 그래서 보통 뭐 사회에서 만나고 이런 사람들은 이름을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뭐 학교 다닐 때부터 알던 친구들은 이름을 정확하게 알지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갑이 뭐 사업하다가 누굴 만났어요. 그래서 을을 만나가지고 을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돈을 안 갚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주변에서 제가 실제로 했던 소송도 보면 주변에서 이제 이 사람을 뭐 준이 형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름이 이제 김준인 줄 알았던 거죠. 김준. 그러니까 이제 뭐 사회에서 이렇게 만나고 하면은 뭐 주민번호 보고, 주민증 보고 이럴 경우가 없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주변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니까 이 사람 이름이 김준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으니까 소송 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소장에다가 피고 이제 김준 이렇게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 이름이 김준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단순한 오기잖아요. 이 사람 본명이 김준인데 김준이라고 잘못 쓴 거죠. 그럼 이렇게 바꾸는 게 뭐예요? 동일성은 그대로 있잖아요. 을이라는 사람 그대로 있는데 이름을 잘못 알았던 거죠. 그럼 그때는 뭐예요? 표시정정 신청서를 내면 되죠. 그래서 표시정정 신청서를 내가지고 피고 이름이 이게 아니라 이거다 이렇게 고치면 되죠. 그게 표시정정이죠. 동일성이 있잖아요. 단순히 오기 오류일 때. 자, 그래서 첫 번째 표시정정 16번의 1번 소재기 당시 확정된 당사자는 을이잖아요. 을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름을 잘못 알았던 거죠. 그래서 소재기 당시에 확정된 당사자가 정확히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단순한 오기 오류잖아요. 이럴 때는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표시를 고치는 것. 이게 표시정정의 개념이죠. 동일성을 벗어나면요. 그건 임당변이잖아요. 그래서 임당변은 명문 규정 있을 때만 되는 건 뒤에서 보실 거고. 그래서 동일성을 기준으로 한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요거란 말이죠.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이름을 제대로 몰라가지고 정확한 본명으로 고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표시정정의 문제이고. 근데 우리 판례는 그걸 확대 해석해서 뭐예요? 2번. 사례 문제에서는 이런 건 사례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건 사례 잘 안 나오고 2번 같은 게 사례 나오죠. 자, 원고가 당사자를 정확히 표시하지 못하고 당사자 능력이나 당사자 적격 없는 자를 당사자로 잘못 표시했다면 이게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이거 고치는 것도 표시정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시정정 신청받은 법원은 당사자를 확정, 그러니까 표시정정은 주소가 확정이잖아요. 그러니까 확정이라는 말 꼭 들어가야 돼요. 확정한 다음에 원고가 정정 신청한 당사자 표시가 뭐예요? 동일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확정된 당사자 올바른 표시이고 동일성이 인정되면 받아주고
동일성이 없으면 배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정된 당사자로 표시를 정정한다. 이런 게 사례에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서 소장이 들어왔는데 소장에 원고 돼 있고 피고 A 고등학교 학교장 이갑수라고 돼 있어요. 그럼 요것만 보면 알 수가 없잖아요. 여기만 보면 그냥 피고 이갑수면은 이갑수란 사람이구나라고 확정이 문제가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A 고등학교 학교장 이갑수면 도대체 학교를 상대로 소송한 건지 교장 선생님 개인한테 소송하는 건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청구 원인을 봐야 돼요. 청구 원인을. 그래서 청구 원인 봤더니 김갑동 원고가 내가 이갑수란 사람이 학교 교장이니까 뭐 신용도 정확하고 해서 돈을 빌렸는데 얘가 돈을 안 갚는다. 그러면 이제 이갑수가 당사자구나 이렇게 확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청구 원인 봤더니 우리 애가 뭐 A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이게 뭐 이래서 뭐 사립학교예요. 그래서 뭐 사립학교를 보내놨는데 학교에서 뭐 잘못해서 뭐 운동하다 체육 시간에 다쳤다. 학교의 과실로 다쳤다. 그럼 학교를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학교를. 그러면 이제 학교를 상대로 하는 거고 뭐 교장 선생님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죠. 근데 이제 학교는 뭐예요? 사립학교면 학교 법인을 상대로 해야 되잖아요. 학교 법인. 그러면 지금 A 고등학교는 뭐예요? 시설물의 명칭에 불과하잖아요. A 고등학교, A 대학교는 시설물의 명칭에 불과하고 뭐라고 피고를 뭐로 잡아야 돼요? 학교 법인. 그래서 뭐 학교 법인이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학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학교 법인 한림학원 이렇게. 그 다음에 학교 법인의 대표는 보통 이사장이라고 하잖아요. 이사장, 뭐 홍길동 이렇게 바꿔야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바꾸는 방법이 뭐라고요? 표시정정이라는 거죠. 표시정정. 그래서 당사자 능력이 없는 A 고등학교에서 당사자 능력이 있는 법인으로 바꾸는 방법이 뭐냐? 표시정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표시정정 신청서를 내야죠. 온 거는. 그런 게 이제 사례에서 쟁점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당사자 능력이나 적격이 없는 자를 잘못 표시했다면 능력자나 적격자로 바꾸는 방법이 뭐라고요? 표시정정이다. 이거예요. 피고 경정이 아니라. 피고 경정은 동일성이 없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느냐. 그러면 표시정정이 가능한지 문제된다 쓰고 표시정정에 뭐 일반 동일성 쪽을 쓰고 그다음에 그래서 판례는 능력이나 적격 없는 자를 바꾸는 방법이 표시정정이다. 그럼 소송 경제 취지에서 판례가 타당하니까 표시정정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사례를 냈을 수 있죠. 그러면 요 판례 하나 가지고 한 15점 정도 채울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1번은 그냥 객관식 지문으로, 그 다음에 2번은 사례형 같은 거 대비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 확정에서 중요한 게 이제 성명 모형의 부분인데, 시간 지났으니까 좀 쉬었다가요, 45분부터 하죠.